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오원철 선생이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중화공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중화학공업화 이외의 분야에서 펼친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철 선생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중화공업화에만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경제 현안에 관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토 개편 계획입니다. 1975년 박 대통령의 지시로 중화공업기획단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고 오 수석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팀 구성의 핵심 목적은 행정수도 이전과 가로림만 프로젝트의 추진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2년간 전국을 누비며 안보와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행정수도 후보지를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했던 부분은 인근에 대규모 공업기지 개발이 가능한가였습니다. 행정수도 인근에 제2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여 배후도시로서 수도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마련한 행정수도 후보지는 충남 연기군이었고,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설 후보지는 충남 태안군 북서부 해안에 있는 가로림만이었습니다. 연기군은 당초 생각한 행정수도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가로림만은 제철소가 들어설 경우 필요한 대형 항구와 대규모 공업기지를 건설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검토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 회장과 함께 현지 시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을 데리고 간 것은 종합제철을 맡기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공업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본 계획을 만들고 가로림만 인근에 산업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진척이 있었지만 11.6이 발생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건설되려던 제2종합제철소는 전남 광양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국토개발 양상이 현재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1970년대 중동 진출과 관련해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중화공업화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이는 한국 경제에 큰 악재였습니다. 오 수석은 노심초사하면서 외국 손님을 만나면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오일 쇼크로 돈이 넘쳐나는 중동 산유국들이 경제 건설에 나서려 하고 있어 일본은 중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원철 수석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진출 분야,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중동 진출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김정년 비서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김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서 확신을 품지 못하고 있던 박 대통령을 설득해 결국 중동 진출 추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중동에서의 수주액은 총 2,40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중동과의 경제 관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한으로 중동 진출이 모색되면서 수주액은 1974년 8,900만 달러, 1975년 7억 5,100만 달러, 1976년 24억 2,900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진출 활성화는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원철 수석은 12.6 직후인 1979년 12월 제2경제수석과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1980년 5월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몰려 보안사에 끌려갔다가 8월 풀려났습니다. 그가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몰리게 된 것은 방위 산업에 관여하면서 군인들에게 부드럽지 않게 대했던 것에 대해 신군부가 응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막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창 일할 나이인 51세에 경제수석직을 그만둔 그는 이후 12년간 칩거하다가 1992년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관료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김정년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주로 자신의 관료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쓰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1995년부터 7권의 시리즈로 발간한 한국형 경제건설입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을 산업별로 소상히 밝힌 책으로 당시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의 상임 고문 등으로 조용히 활동하던 그는 2019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원철 선생은 5.16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있으면서 1960에서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상공부에 있으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화학공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공업 제1국장으로서 경공업 제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경제수석이자 중화학공업 기획단장으로서 중화학공업을 주도해 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중단 행정수도 가로림만 프로젝트도 했고 한국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진출이라는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상을 보고 나니 박 대통령이 그를 국보라고 까지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번 9주차 강의에서는
우원철 국보라 불리다 라는 주제로 우원철의 생애에 대해 다음 10번째 강의에서 김용환 1970년 고도성장을 이끌다 주제로 김용환 안덕우 선생의 생애와 관료로서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